네, 2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우리가 정신장애 개념 위주로 봤고요. 2교시에서는 특성과 현황 위주로 봤습니다. 2교시 말미에 이제 종류에 대해서도 봤는데요. 우리가 정신장애의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신장애 종류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어떤 주요 특징만 좀 알고 그 장애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구별해낼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그 DSM이나 ICD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찾아보면 되겠죠. 어, 우리가 정신장애의 종류 중에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정신적인 건데도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지속적으로 나타난 신체적 증상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고통을 상당히 호소하죠. 근데 병원에 방문하면 뚜렷한 어떤 의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이 어떤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는 일종의 정신장애죠. 거의 이 정신장애에는 세 가지로 주로 나타납니다. 신체화 장애라고 해서 또 나타나고 전환장애로도 나타나고 건강염려증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신체화 장애라는 것이 두통, 복통, 요통, 그리고 가슴 통증 등의 통증인데, 구토, 설사 이런 것도 하고 또 트름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장 증상이 있고 시력 장애 그리고 마비 등의 신경학적 증상도 보입니다. 이런데 예를 들어서 트름 같은 것은 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 검사를 해보면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계속 위 호소를 하죠. 트름을 호소하고 반복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원인이냐 찾아야 되는데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호흡이 빨라지고 과호흡을 받아서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어, 이렇게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름을 하는 경우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화 장애 호소라면 이제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환자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만성화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정신치료 부분이 상당히 가미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환장애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감각기관이나 운동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인데 마비나 경련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히스테리성 신경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결국 심해져서 아예 그 마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염려증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중병에 중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현실적 공포나 믿음에 이제 사로잡힌 경우가 있죠.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건강염려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급식 및 섭식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섭식 행동과 관련된 이제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할 때 이를 섭식 장애라고 하죠. 섭식 장애에는 크게 이제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있고 그리고 신경성 폭식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이제 종종 거식증이라고도 불리죠.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음식 섭취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거부함으로써 체중이 정상 체중의 85%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개의 광고에 노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도 배웠는데, 여러 가지 현대에서는 이게 이제 비만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비만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마른 사람도 본인이 이제 비만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그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 하면서 지나친 이제 음식 섭취를 거부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식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먹는 폭식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폭식으로 인해서 체중 증가가 되면 또 그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구토하거나 약물을 사용하여 체중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보이고 이걸 반복하죠. 이걸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의 섭식장애는 약물 사용과 이제 단식 그리고 지나친 운동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급식과 섭식장애를 보이고 있고,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장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배설장애가 있죠. 배설장애는 배변 훈련이 끝나게 되는 5세, 5세 보통 아동들이 특별한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이든 아니든 이제 대소변 가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장애. 배설장애는 크게 윤호증과 유분증으로 나누죠. 윤호증은 만 5세가 되어도 소변을 적절히 가리지 못하는 장애를 말하는 거고, 5세 남아의 약 5% 정도, 여아의 약 3% 정도가 윤호증을 겪죠. 대개는 밤에 이제 자다가 소변 실수를 하는데 이걸 야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부분 이걸 소변을 잘 가누다가 가리다가 어린 자녀가 태어나고 또 동생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계속 거기에 이제 그 애정을 쏟으면 갑자기 이제 이런 윤호증을 다시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유분증은 이제 만 4세가 되어도 기질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장애를 말하는 거죠. 5세 이후의 아동에게는 약 1% 정도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수면 각성 장애가 있죠. 수면 장애는 수면의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을 때 진단이 내려지죠. 이렇게 그 자체의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것 자체로 수면 장애가 아니고, 항상 장애는 상당히 고착화돼야 되고 일상생활의 활동이 제약되거나 또는 참여가 제한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 이렇게 수면 질환이 있다 진단이 내려지고, 또 그것이 계속 고착화되면 수면 장애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최근의 국제적 분류에서는 이제 수면 각성 장애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이름을 새로 붙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수면 곤란증이 있고요. 1차성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정신장애와 관련된 수면 장애가 있고, 그리고 기타 수면 장애가 있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성기능 장애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성기능 장애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 반응 주기가 있죠, 보통. 근데 거기에 장애가 생기거나 그 성교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를 말하는 거고, 성기능 장애의 원인을 보면 심리적 원인으로 성에 대한 혐오감이 있고요, 불안감, 그리고 성과 관련된 유년 시절의 불쾌한 경험, 대인간의 심리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생물학적 원인도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성의 성염색체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 해서 남성이 성염색체 X를 2개 이상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유전병이나 이제 다른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연동돼서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당뇨가 심하면 약간 성기능 장애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신체적 질병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불편증이 있습니다. 성불편증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성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장애를 성불편증이라 합니다. 우리가 성불편증은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나타날 수 있겠죠. 종종 성정체감 장애, 성전환증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자정체감을 형성하고 또 성정체감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상당한 이제 이 정체감 장애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겠죠. 이와 같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반대성에 대한 강한 동일시가 나타나거나 반대성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두 가지 발달 과정을 우리가 보이는데 보통 이제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 초기에 발생하는 성불편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만성화되죠. 이 경우에. 그래서 성인 초기에 뚜렷하게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발달 과정이 있고요. 역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호르몬의 영향과 출생 후에 심리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성불편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장애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 이런 이제 장애도 있는데 우리가 파괴적이고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는 DSM-5에서 새로 추가된 겁니다. DSM-4에서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 이런 관련된 진단명들이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타인의 권리, 이익을 권익이라 하죠. 그것을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떤 제한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침해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피해를 심하게 준다는 거고 사회는 어떤 개인들의 집합체라 규범이 있죠. 그 규범을 개인과의 어떤 욕구와 충돌하게 되죠. 그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갈등은 치칼과 등나무 등이라 했죠. 이러한 충돌이 되는데 또 그에 따라서 사회가 규범을 어김으로써 분열시키고 그것을 조장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결국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쭉 여기까지 이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묶어서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다 이렇게 이제 묶었다는 거죠. DSM-5에서 그러면 이 장애에는 품행장애가 있고 반사회장애가 있고 도벽이나 방화한다든지 그것을 이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걸 방화벽이라 기타 충동장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품행장애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어떤 여기에 연속적인 거, 지속적인 거, 반복적인 거 구별이 대부분 되나요? 연속은 쭉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지속적인 것은 간간히 끊기지만 쭉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계속된다는 거고, 반복은 뭐 한 번 했다가 또 같은 이용으로 또 한 번씩 나타나는데 시간적인 텀이 좀 더 있어도 반복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이다, 지속적이다, 반복적이다.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속적인 거, 지속적인 거, 반복적인 거, 이것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반사회적인 행위를.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학업, 그리고 학생은 학업이겠죠. 사회활동 등 다양한 기능, 역할에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다. 그래서 품행장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리고 품행장애의 주된 증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범죄하고 비행을 좀 구별하는데, 비행은 반사회적인 것이죠. 반도덕적인 경우도 비행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범죄는 좀 더 그 구체화해놓은 비행 중에서 어떤 형법이 아니면 특별법이 그것을 범죄로 규정해 놓은 걸, 이걸 범죄라 하고, 비행은 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그리고 비행이 있고 또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증상으로는 비행과 공격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물질 관련 중독 장애 이것을 있는데, 여러분 이제 뇌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때 발생하는 장애죠. 이 물질 관련 그리고 중독 장애에는 물질 사용 장애가 있고요. 물질로 유발된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질 사용 장애는 물질에 의존하거나 물질을 남용하는 거, 이 두 가지로도 또 나눠지죠. 그러니까 물질에 의존하는 것은 이제 심리적, 신체적으로 특정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물질을 남용하기도 하죠. 약물이나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이것도 지속적인 게 나왔죠. 연속적인 거, 지속적인 거, 반복적인 거. 그걸 약간 구별해 보려겠죠. 지속적으로 또는 빈번히 대량 사용하는 것을 남용이다. 물질을 남용합니다. 물질 남용이 물질 의존보다 2배 이상이 많겠죠. 의존은 아예 거기에 빠져 있는 거고, 남용은 그보다 약간 덜하지만 많이 이쪽에 넘어가는 거죠. 사용량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2배 정도 많다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물질 사용 장애 외에도 물질로 유발된 장애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과도한 물질의 복용. 이제 이게 누적이 되면 부작용적인 행동이 나타나죠. 이때 물질을 이제 중단하면 기분 장애나 불안 장애, 수면 장애, 이런 금단 현상이라 하죠. 그것이 나타나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관련 중독, 우리가 현대 사회의 중독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 장애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정신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신경인지장애가 있습니다. 신경인지장애는 이제 의식, 우리가 기억, 그리고 언어, 판단 등의 인지적 기능에 심각한 결손이 생겨 나타나는 장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어를 배우죠. 그리고 어떤 것을 인지하죠. 그래서 그 삐아제의 인지 어떤 과정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언어도 하나의 규칙을 배운 겁니다. 사회에서. 그래서 인간의 주요 특징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인지 과정에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고 그 언어의 규칙성을 우리가 이해해서 서로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개념도 정하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이제 주요 특징이죠. 인간은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도 다른 동물보다 특징인데 직립보행을 하면 내가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호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에너지도 상당히 이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손이 발달해서 도구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특징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또 언어와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사회와 문명, 문화를 이루어 사는 고등동물이죠. 인간이 고등하다는 것은 이러한 인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등하다고 이렇게 하죠. 다른 동물보다는 더 인지 기능이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인지적 기능에 결손이 생기면 상당히 인간으로서의 양질의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노인이 되면서 좀 더 심각해지면 우리가 100세 시대가 지금 되고 있고 초고령 사회는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 일종의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돼서 우리 사회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제 65세, 74세 초기 노인, 75세에서 84세 중기 노인, 8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인데 이제 100세인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랬을 때 보통 이제 한 10년, 전에는 한 10년 정도가 이제 보통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 누워있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노인성 질환에 여러 가지 취약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제 취약해지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가족들이 이러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신경인지장애에 있으면 이 부양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하나의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인지장애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치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 치매 책임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치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은 선망이 있고요. 기억상실 장애도 있고 파킨슨 병도 있고 허팅턴 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포함된 게 신경인지장애입니다. 치매를 한번 볼까요? 치매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거죠.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 이거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못한 이제 임상 증후군을 보면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노인성 치매, 중풍 이런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또 기타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의 초기 증상을 보면 보통 기억력 장애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기억력, 언어 능력, 공간 감각, 그리고 추상적 사고, 이러한 능력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지적 능력도 계속 같이 점점 저하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은 이 치매 환자 대부분 또 노인성 질환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부양의 부담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돌봄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옆에 일본이 먼저 지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에도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하나의 화두로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장애 종류에서 우리가 이제 성격장애도 있습니다. 성격장애는 이제 고정된 습관이나 성격 그리고 사고방식이 사회적 기준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난 경우, 어느 정도 벗어나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 기준이라는 건 계속 시대와 장소, 그리고 어떤 패러다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인식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은 벗어나는 것, 사회적 기준이나 규범에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창의적인 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개인들의 삶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 또 개인들이 잘 거기에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공동체, 집합체를 만들어서 그 사회가 또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규범을 만듭니다. 그것이 도덕이기도 하고 또 법이기도 하고 어떠한 이제 그 기준이 있죠. 사회적 기준이 있는데 거기를 너무 극단적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회생활을 못하겠죠. 그러게 되면 사회가 우리가 그 질서를 부여하고 사회 공동체 이 질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억압적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질서를 바라볼 때 그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편입하고 그 질서를 내면화해서 사회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지 않으면서도 서로 어떤 그 질서가 잘 부여된 대로 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너무 이제 억압 기제로만 보면 안 되죠. 질서를 바라볼 때, 이 잠재력, 우리가 다른 잠재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 질서에 우리는 질서를 따라주는 거죠. 횡단보도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것은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잘 흐르게 하고 흐름을 보행자는 또 보행자대로 잘 흐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고 그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에너지를 이상하게 계속 차가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는 우리가 다른 잠재력을 또 고양시키기 위해서 질서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준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사회에서의 그 생활은 제대로 거기에 적응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이 성격적인 측면, 본인의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또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지속적인 어떤 습관이자 사고방식을 말하는 건데 이러한 성격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 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성격장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격장애의 종류를 보면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A군 성격장애를 보면 어떤 사람은 편집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분열성이 있죠. 또 분열형 성격장애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A군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B군 성격장애는 뭘까요? B군 성격장애는 반사회성을 띠고 또 그 경계선에 있고 연극성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애를 너무 강조하는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C군 성격 장애는 이제 회피성, 그리고 과도한 의존성, 그리고 강박성, 이걸 가지고 있는 성격 장애가 있죠. 이제 A군은 주로 편집적인 것이고, B군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자기를 너무 자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것에 반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표출하고, C군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강박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하는 거죠, 계속. 그런 쪽에 이제 C군 성격 장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성도착 장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착은 비주류적 성의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착 장애는 강력한 성적 충동과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유별나고 괴이한 비정상적인 상상이나 하거나 어떤 대상을 특정하거나 어떤 행위도 그렇고 또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적 장애로 이제 성도착 장애다 이렇게 뭐 여성의 속옷을 계속 훔친다든지 그래서 집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의상도착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의상도착증이라고 또 대상을 소화기호증이라 해서 그렇게 또 대상을 특정하기도 하고 그 여성 물건을 좋아하는 또 이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여성 물건 애증이 있고 노출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증도 있고 관음증도 있죠. 이 관음증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영화도 우리가 만들어서 방영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이제 그리고 과학증도 있고 또 역으로 피약증도 있습니다. 기타 도착증도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봤고 저번 시간에 말미에도 봤는데 우리가 정신장애의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ICD라고 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쓰는 그런 이제 그런 정신장애와 신체 장애를 다 얘기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서적이 있고 나름대로 또 DSM이라고 해서 미국의 정신건강협회에서 만든 일종의 그 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장애의 종류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그 증상을 보고 어디에 해당되느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진단을 여러분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유용한 그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신장애 우리가 정신장애에 대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정신건강의 상대적 용어다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란 무엇인가 그런 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질환이란 무엇이었는가 이건 진단의 문제다. 병적 상태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나는 무슨 병적 상태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의사가 진단하는 것을 질환이라고 하고 그것이 좀 더 사회적으로 활동 제한이나 이제 그 참여 제한이나 제약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돼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고 쉽게 이제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고착화되어 있다. 이걸 장애라고 한다. 그래서 병과 질환 그리고 장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건강하다는 거. 우리가 정신건강이라는 개념이 전에는 소극적으로 건강을 예를 들어서 개념 정의했다면 이 WHO가 우리는 인간은 생물, 심리, 사회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영역에서의 완전한 웰빙 상태
그래서 완전한 안녕 상태, 이걸 건강으로 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건강을 개념 정의하고 요즘에 그것을 아주 구체화하는, 그걸 통해서 정신 건강을 바라보는 이러한 추세로 변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론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개념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 건강,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장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개념 정의해서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좀 개념 정의해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도식화해 놓으면 나름대로 보는 눈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과제로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개념 정의를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걸 구별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서 기말 때 내시면 돼요. 과제문은. 그래서 미리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건강론을 한 학기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 토대가 되도록 그렇게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교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